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썼던 기사 읽어드리는 코너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녹음을 하면서 제가 활동하는 것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와 맞닿아 있는 기사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자로서 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것이지, 후일담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것도 했다 영웅담식으로 성취를 뻐기는 거나 나 이런 것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 뒷얘기와 주변 이야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이제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언론사에 속해서 이제 일을 배우고 현장 취재를 시작한 것인데, 해외에 나가서 처음 혼자서 이제 장기간 직업 활동을 한 것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텐데, 그거를 눈치를 챘는지 제가 아는 선배가 "여기에 일기 쓰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에 이제 나의 감상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직업인으로서 취재를 해서 공공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남기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확실히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감했고, 제가 그 말들에. 그래서 최대한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 감상 같은 것은 입 밖으로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제 개인 일기로 쓰는 정도로만 하지, 뭐, 글 같은 거를 따로 발표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이런 특별한 케이스, 특별하죠. 한국 사람이 갑자기 인도네시아 언론사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라 이런 말을 인도네시아 사람과 한국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취재와 보도 활동 외에 다른 것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제가 그 경력 초기에 별로 좋지 않다는 그 각인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쯤은 책을 써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또 하시고, 또 처음에 여기 일기 쓰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선배조차도 이제는 책을 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언제가 책을 쓸 때고 아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시기에 초반부터 글을 써서 발표하거나 책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도 제가 이제 실제로 느끼는 그 소진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한 2019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취재를 많이 하지 못하고, 특히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계속 쌓이면서 더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기사를 쓰는 것 외에 제가 느낀 감상과 말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담아두는 것이 저한테는 소진의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기사 한 편을 발제를 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전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어, 밥 먹고 씻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많은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오는 무기력증 같은 증상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취재가 다시 재미있고
내가 쓴 기사들을 다시 보면서 '이런 것을 내가 했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거는 제가 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저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생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그 고안해낸 방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실제로 재미있고요. 몇 명이 듣고 듣는 사람에게도 재미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이제 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이 느끼는 번아웃, 그다음에 트라우마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글이라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로 제가 코멘트는 하지 않고 기사만 읽고 네, 그렇게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광주에 가면은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5.18 광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그다음에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다루고 치유하고 또 이것을 왜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인지를 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문 심리 상담가, 임상 심리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초대 센터장은 네, 정신건강 전문의이시고, 본인이 이제 5.18 그러니까 국가폭력 생존자이신 분이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서 개간으로 어, 저널이 아니라 개간지를 발표를 하는데 제목이 그라지라예요. 거기에 제가 기고 요청을 받고 썼던 글이고요. 이 글은 이제 그대로 회원들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보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오마이뉴스에 온라인으로 게재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글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여성 독립 언론인들의 소진과 국가폭력 트라우마. 2020년 3월 27일에 발표한 글입니다. 이미 자유의 피를 맛봤다. 어떤 언론사로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자유기고가로 일하면서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꼈고 더 행복해졌다. 인도 뉴델리를 근거지로 삼고 일하는 독립언론인 네하 딕시트는 2012년 말부터 특정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고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를 심층 보도해왔다. 기자 경력은 2007년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인도 시사지간 테헬카와 24시간 방송 네트워크 인디아 투데이에서 시작했다. 언론사가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구매력 있는 도시 중산층의 관심사로 국한된다고 느낄 때쯤 자유기고가로 전환했다. 자유기고 언론인으로 처음 취재한 이야기는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아우랑가바드에서 벌어진 우익 민족주의 운동이다. 현장 취재를 통해 극우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주민들에게 힌두 국가 건설 이념을 조직적으로 세뇌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취재한 내용은 인도 시사주간 아웃룩 2012년 겨울호에 보도됐다. 가장 최근 기사는 2019년 재임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밀어붙인 시민권 개정법과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인도 상원을 통과한 시민권 개정법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넘어와 불법 이주자로 살고 있는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자인교도, 파르시교도, 기독교도 등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슬람교도는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차별 논란과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내하는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과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을 취재해 알자지라 등이 보도하고 있다.
언론사에 24시간 압박이 없고 특정한 목적이나 의제 없이 어떤 현장이든 갈 수 있다는 점, 그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보도의 깊이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그를 사로잡았다. 물론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전문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크고 그래서 행복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소진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7년여간 휴식 없이 국가폭력을 취재하면서 쌓인 정신적, 신체적 피로 탓이다. 힌두 민족주의 국가 건설을 정치적 목표로 내세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바라티아 자나타 당, 인도 인민당이 집권한 이후 인도에서는 소를 도살하는 카스트에 대한 공격, 무슬림에 대한 노골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취재 현장과 일상에서 그를 향한 강간 협박과 살해 협박도 6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2014년 모디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성폭력, 혐오 범죄, 경찰 총격, 종파간 폭력을 취재하고 보도해왔다. 이 일을 멈춘다면 그동안의 투쟁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 현장 기자들은 스스로 힘든데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자문하지만 누구도 답을 못한다. 소진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적다. 가까운 이에게 말하더라도 그럼 왜 하냐는 반문이 돌아온다. 홍콩과 타이완에서 프리랜서로 취재 활동을 하는 에이미 입도 내하의 소진 경험과 비슷한 말을 했다. 2012년부터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온 독립 프로듀서 겸 자유기고가인 에이미는 정신적 소진에 대해 내가 선택한 삶이지만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홍콩의 TV 채널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다 퇴사한 후 에이미는 타이완으로 향했다. 타이완 섬의 선 주민이지만 국민당 정부에 의해 쫓겨나고 밀려난 소수 종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현상 안에 깔린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참여형 다큐멘터리 제작이 그녀를 움직이는 마음의 지표다. 휴먼 다큐 제작은 대부분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 방송사에서 일하며 모아놓은 돈, 제작 프로덕션에서 프리랜서로 버는 돈을 끌어다 쓰지만 다큐 제작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부터 지금 진행 중인 최장기 반중국 시위까지는 국제 언론 취재 인력이 홍콩으로 몰려와 외신의 현지 취재를 대신하는 픽서 수입이 추가됐다. 삶에서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다. 불확실함 때문에 정신적인 소진을 느낄 때가 많다. 자비를 들여 계획하고 촬영부터 편집과 연출까지 혼자 하는데 촬영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어그러져 메꿀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때 완전히 소진된다. 정신적 압박감에 이어 취재 과정에서 겪은 국가폭력 대리 외상과 직접 외상까지 더해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3월 15일 시작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1년간의 시위 취재 이후 일상적 공간에 다시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사법경찰이 평화로운 시위 대열에 선 민간인과 취재진을 무차별 공격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서다. 2019년 10월 28일 경찰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의 언론인 공격 규탄 1인 시위를 한 이후에는 친정부 세력으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협박을 받고 있다. 언론에 그의 시위가 보도된 이후 경찰이 그의 집까지 몰래 들어와 총을 겨누고 발포하면서 트라우마 경험이 고착됐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국가폭력 대리 외상과 직접 외상의 증상은 불면과 강간 공포다. 치료 전문가가 연락을 취해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본격적인 치료는 시작하지 못했다. 홍콩의 일반 시민들이 경험한 집단적인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한 변화로 From Trauma to Transformation 같은 비정부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동료들끼리 최근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폭력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친정부 세력들이 블랙 저널리스트라고 낙인 찍고 현장 기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기자들의 안전을 위한 연합을 조직하고 있다. 여기에 트라우마 재활도 포함할 수 있길 바란다. 에이미는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폭력 피해자들을 취재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윤리적 갈등과 무력감에 대해 우리 취재진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 없었다고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시사주간 템포, 인터넷 독립언론 레플러를 거쳐 2017년부터 탐사보도 전문 자유기고가로 일하고 있는 페브리아나 필다우스는 현장 보도가 트라우마 치유의 시작이고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사슬을 끊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그의 이런 입장은 인도네시아 1965년, 1966년 반공 대학살 사건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중부 자와주 수라바야 출신인 그는 국가폭력 유가족 생존자이기도 하다. 그의 할아버지는 공산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정부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수하루토 당시 육군 참모차장은 1965년 10월 1일 벌어진 장군 6명과 장교 1명의 납치 살해 사건을 놓고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시도한 쿠데타라고 선전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육군은 공산당 지지가 강했던 자와 아체, 발리를 중심으로 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자유기고가로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 자행되는 군 경의 인권 탄압, 정부와 정교 조직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1965년 반공대학살 심포지엄을 심층 취재해온 페브리아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1965년에도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다.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지만 지금은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 가족에게 일어난 조직적 비극을 멈추지 못하면 다른 가족에게 같은 경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강한 소명의식 뒤에는 국가폭력 유가족으로서의 트라우마와 자유기고가로서의 소진이 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할아버지가 살해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거의 매일 머릿속에서 떠올랐지만 언론사 소속 기자로 일하면서는 동료에게 비밀로 했다. 2016년에 1965년 반공대학살 심포지엄을 취재하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자유기고가로서 현장 취재가 트라우마 치유의 일환이다. 그는 기자의 취재 활동은 정치적 이념, 종교적 가치나 국가관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는 사회 사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진과 물리적 폭력의 위협은 전문적 치료자 지원 없이 온전히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이슬람 조직을 가해 주체로 지목하는 페브리아나의 취재가 연이어 보도되자 그는 군부 실세나 배후 세력,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다. 가족들이 취재를 멈추라고 종용하고 있어 그의 고립감은 심화되고 있다. 그는 가족들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둔 채 생활하면서도 매일 집으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있다고 호소했다. 내하는 인도에서는 최근 2명의 기자가 자살했다며 직업적 재해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기자, 활동가, 변호사 등 폭력의 생존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재활을 돕는 사람들 모두에게 재활이 필요하다. 이들의 정신적 건강도 생존자들과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들이 바로 재활의 인프라와 고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사의 취지는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도에 쓴 그 글이기 때문에 시점은 좀 달라졌지만 이 세 분은 여전히 자유기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트라우마와 그런 소진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 기사를 소개하고 읽는 것으로 채워보았습니다. 네. 제가 다음 에피소드 네 번째는 모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지만
피드백 주셔도 좋지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네 들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들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슬기입니다.